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개항과 또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일본 평면화 우키요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식민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완결되면서 유럽의 각국은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품을 내다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동양권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역할을 했고, 또 아프리카는 사탕수수나 카카오, 면화 등 공산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의 본질은 유럽의 공산품을 비싸게 팔고 공산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싸게 공급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런 제국주의의 물결은 마침내 먼 극동에까지 다다랐습니다. 1853년 일본은 페리 제독이 이끄는 4척의 미국 군함에 의해 강제로 개항을 맞았습니다. 이때 일본 연안에 나타난 미국 군함을 일본인들은 흑선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를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개항은 강제적이긴 했지만 이는 일본의 근대화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이 1868년에 일본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약 250년간 계속되던 막부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봉건 영주들 간의 다툼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일본의 근대화는 조직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천황은 산업화를 장려하고 의무복무제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식 군대를 창설해 극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해야겠다는 야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양식 학교를 세우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요하라 지카노부가 그린 유럽 음악 연주에 등장하는 일본인 남녀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던 일본 상류층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서양식 드레스와 머리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바이올린과 플룻, 피아노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피어있는 벚꽃과 또 보름달은 일본의 우키요의 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서양과의 교류에 나선 것과 비례해 일본 문화가 서구에 유입되는 속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일본 물품이 소개된 것은 1867년에 파리 만국박람회였지만 이미 18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일본의 도자기나 부채, 자개장, 또 목파나 기모노 등이 유럽사회에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구 지식인층에 환영받은 일본 물품은 에도시대 서민들의 삶을 그린 목파나 우키요에였습니다. 우키요의 우키요는 본래 전국시대에 계속되는 내전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세상의 덧없음 등을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에도시대 들어 사회가 안정을 찾으며 점차 대중들의 쾌락적 삶의 방식을 일컫는 부유하는 세계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림이란 뜻의 애와 합쳐져 대중들의 일상과 세속적 풍속 등을 그려낸 그림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의 예술이던 우키요에는 주로 화류계 여성들, 벚꽃놀이, 가부키, 술과 춤, 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벚꽃이 만발한 봄날 밤 등을 화려하고 덧없는 인생의 한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 같은 이국적이고 화려한 색채감이 파리 화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우키요에가 화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부분은 화려한 색채감과 함께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선을 강조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우키요에는 서양의 고전미술처럼 자연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화가의 마음속에 담긴 관념을 형상화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림의 개념 자체는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화가들이 줄기차게 지향했던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키요의 화가들은 그림자도 원근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볍고 화려한 원색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인물을 아주 과장되게 전면에 그리거나 반대로 그림 한가운데를 텅 비우고 인물들을 주변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키요에는 그때까지 화가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던 자연에 충실한 재현 같은 모티브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으며, 당시 아카데미즘의 무거운 화풍과도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키요에로 손꼽히는 호쿠사이의 그림 가나가와의 큰 파도는 화가의 마음에 담긴 파도의 이미지를 경쾌하고 단순하게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화가가 생각하는 파도는 후지산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우키요에는 목판화여서 대량 제작이 가능했고 가격도 아주 저렴했습니다. 심지어 모네는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온 향료의 포장지 종이에서 처음 우키요에를 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움을 찾던 파리의 인상주의 화가들과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본풍 예술인 자포니즘 열풍이 분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마네를 필두로 인상주의 화가들은 앞다투어 우키요에를 수집했고 호쿠사이의 목판화집 등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1862년에 파리 리볼리가의 중국 항구라는 이름의 동양 물품 전문 판매점이 문을 열었는데 마네와 보들레르, 티소 등이 이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였던 티소와 드가는 경쟁적으로 우키요에를 수집했고 훗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모네는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 자신의 집 안 정원에 일본식 다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자포니즘이란 단어는 1872년부터 프랑스 화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1860년에서 1880년대를 전후해 파리 화단에 불어닥친 자포니즘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컸습니다. 마네, 모네, 피사로, 휘슬러, 또 고흐, 고갱 등 수많은 화가들이 우키요에를 수집하거나 그 경향을 모방했습니다. 마네는 자신의 친구 에밀 졸라를 그린 초상의 배경에 우키요에와 일본 병풍을 배경으로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마네는 이를 통해 자신과 졸라가 그만큼 유행에 민감한 지식인임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 당시 파리의 최신 트렌드는 자포니즘이었던 것입니다. 파리에서 활동하다 런던으로 이주한 휘슬러는 다량의 우키요에를 수집해 런던으로 가져갔고 휘슬러의 영향으로 런던에서도 자포니즘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네가 그린 기모노를 입은 까뮤를 보면 이들에게 일본풍의 영향이 얼마나 큰 궤적을 남겼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화가들은 기모노는 볼 수 있었으나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을 볼 수 없었으므로 이들이 그린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초상은 동양과 서양의 어색한 조우처럼도 보입니다. 파리에 살면서 최신 유행을 모두 섭렵했던 앙리 틀루즈 로트렉은 우키요에의 화풍을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는 기타가와 우타마로나 가치지카 호쿠사이 등의 화집을 보며 우키요에의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와 만화적이며 유연한 선,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는 방식, 단색이 만들어내는 유의적인 느낌 등을 파악했습니다. 1891년에 그린 캬바레 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라쿠의 가부키 배우 오타니 오니지의 초상을 연상하게 하는 단순하고 과장된 선과 포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화풍을 배우기 위해 1886년 파리로 이주했던 고흐는 정작 인상주의 화가들보다는 우키요에를 통해 새로운 경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흐는 앤드워프에 머물던 1886년부터 우키요에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가와의 큰 파도를 보고 파도가 발톱처럼 나를 핥히려 덤벼든다고 말했던 그는 우키요에를 통해 강렬한 색채와 구도, 공간감보다는 화가의 의식을 앞세운 구성 등을 배웠습니다. 그는 1888년에 아를로 떠난 뒤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파리의 화가들에게 배운 것은 이젠 다 잊어버렸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 화가들 중에서 고흐처럼 아예 우키요에를 모사하면서 습작했던 화가는 드물었습니다. 고흐가 1887년에 그린 가부키 배우의 초상과 또 다리 위의 소나기는 언뜻 보면 우키요의 작품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1888년 5월 고흐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일본 판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일본 판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고흐는 자포니즘 경향의 화가들 중에서 우키요의 스타일에 가장 깊이 경도된 화가였을 것입니다. 드가의 경우는 자포니즘에 매료된 화가들 중에서도 독특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화가들처럼 기모노를 입은 여성을 그리거나 우키요에를 모사하진 않았지만 우키요에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좌우가 대칭되지 않는 구도로 인물이 구석에 밀려 있거나 그림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듯한 독특한 구성 등은 우키요에를 통해 드가가 연구한 새로운 경향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드가는 좌우 대칭을 중시하는 고전적인 구도의 한계를 벗어나 한층 동적이고 개성 강한 자신만의 구도를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 경마장의 기수들, 발레 수업 등은 한결같이 우키요의 아쿠사이의 절 풍경처럼 좌우가 비대칭이며 그림의 한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드가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메리 카셋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외에도 오브리 비어즐리, 알폰스 무아 등의 사파가 또 건축가 맥켄토시 등이 우키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포니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일본풍의 인기는 거셌지만 19세기 후반까지도 일본을 실제로 방문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1800년대 말까지 마르코 폴로 이후 만들어진 일본에 대한 환상인 일본인들은 깨끗하고 극도로 예절을 중시하며 공손하고 작고 하얗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기모노 입은 일본 여성을 그리려는 시도를 한 화가들도 있었으나 이들의 그림 속 일본 여성들은 하렘을 그린 작품에 등장하는 반나치의 여인들 못지않게 비현실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자포니즘을 대표하는 회화 우키요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